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2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코스닥은 0.7% 올라가면서 꾸준히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600억, 1,70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7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시켰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87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상단 부근에서 이제 2,700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이제 계속 지수가 좀 수렴을 한다라는 느낌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 상단 라인을 뚫어주느냐 마느냐가 이번 달에 가장 큰 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거나 이제 이 상단을 좀 강하게 뚫거나 이 두 가지가 하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상단으로 수렴하면서 뚫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5일선 아래로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제 밀고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조정세가 나올 때 5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음봉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힘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밀고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700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동안 계속 횡보하던 그 2650선 정도 이 상단 라인을 거의 뭐 1년 반 만에 뚫고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1년 내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상단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드디어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떨어진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 지표라든지 그런 단순한 지표 하나 가지고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고, 전반적인 경기 지표를 종합해 보았을 때는 확실히 금리 이 고금리에 대한 효과가 있고 점점 더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스피 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다시 한번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2700선을 돌파를 하는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어제 하루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1700억 정도로 뭐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 매수세를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도하는 이 물량도 굉장히 적은 물량이고요. 사실상 지금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매수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달 내내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 유입이 된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는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좀 반복을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오는 이 물량이 금융 투자 위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관 투자자도 또한 코스피를 계속 모아가는 느낌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다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꾸준히 좀 고점을 밀고 올라가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코스피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연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경기 이 활성화가 진행되어야지 성장주 위주로의 종목들이 좀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이제 속도 조절 이 소식도 있고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들면서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뭐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스닥은 꾸준히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고점을 뚫기에는 조금 더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뭐 투자자는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좀 매수했지만 사실 뭐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계속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에서는 크게 지금 눈에 띄는 수급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9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326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일봉을 보면 확실히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 중반 수준에서 크게 지금 변화 없이 흘러가다가 이제 아래로 꺾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는 1300원대를 깨는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뭐 물가지표가 더 안정된 방향으로 제시가 되거나 그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확실히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상방보다는 아래로 이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환율에 대한 월봉도 사실 뭐 쐐기형으로 모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쐐기형 패턴에서 아래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우리도 지켜보면 되겠죠. 그다음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미국 증시 꽤나 반등 중입니다. 나스닥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로톡스도 1.3%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뭐 선물 지표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오늘 이제 선물 지표가 좋게 시작을 하면서 내일 장까지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7달러, 78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도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1.7달러까지 반등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반등을 뭐 10% 정도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낮은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던 2달러 위쪽의 그 가격대가 단숨에 떨어져서 이제 1달러 수준까지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고요. 4.3%대에서 0.35% 떨어져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가 관건인데요. 사실 이제 환율에 대한 방향과 증시에 대한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채에 대한 발행이 줄어들거나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국채에 대한 가격이 반등을 할 거고요.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안정적인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같은 그런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30원 상승해서 16,300원 마무리되었고요. 2% 정도 상승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뭐 하락 출발해서 단숨에 이제 또 반등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후에 뭐 오후장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의 그런 상승보다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는 조금 이제 늘어났는데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아주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간 외 가격까지 380원 정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별 거래도 615만 주로 전날보다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렇게 거래가 다시 죽지 않고 점점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가격대보다 저는 이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 평균 거래가 200만 주, 300만 주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대부분이 이제 150만 주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내려가도 금방 이제 다시 주가가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거나 이렇게 의미 없는 흐름이 건 한 달 동안 이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붙어주면서 점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거기에 이제 익절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결국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주 거래를 뭐 최근에는 거의 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던 거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쭉 보더라도 많이 거래가 되더라도 500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근 뭐 3개월 동안 600만 주조차 지금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정도 거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600만 주보다 더 증가해서 한 1,500만 주 이상, 그죠? 적어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 주식수의 회전율 한 2%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힘을 받을 때는 이 거래가 확실히 좀 피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꼭 올라갈 때만 피크를 치는 건 아니죠. 내려갈 때도 이제 피크를 치긴 했지만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내려갈 소식보다는 올라갈 소식들이 훨씬 많고요. 사실상 제가 내려갈 소식을 생각을 해봐도 이제는 내려갈 만한 소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뭐 손절을 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신규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낮은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를 많이 했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매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매도 자유이긴 하지만요. 제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이 주식시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확률로 굳이 수치로 제시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 한 9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지속 말씀드리지만 상단 라인 여기 이제 큰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의 상단을 이제 돌파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2만 원을 이제 돌파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50원 단위의 그런 이 거래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원 단위로 움직이지만 이 2만 원을 돌파하고 나면 50원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요. 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포인트는 21선, 5일선, 61선이 모여있는 이 수렴 구간에서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불가리아 원전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현대건설이 수주하긴 했지만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수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련 소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그 소식에 대비해서는 상승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점점 이 거래가 증가하면서 연일 상승을 진행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올라간다면 오늘 600만 주 거래를 넘어서는 700만 주, 800만 주 상관없습니다. 오늘보다 더 증가해서 거래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이 거래가 점점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랫동안 이런 죽은 거래량을 하기보다는 며칠 쉬고 다시 올라가고 며칠 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피크 거래량을 계속 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는 보통의 거래량 패턴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가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봉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일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월 거래량이 워낙 많이 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월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거의 뭐 2년 동안 감소해가지고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지겨울 대로 지겨울 만큼 이렇게 거래가 감소했는데요. 이제는 거래가 증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도 만들어졌고 그런 명분도 만들어졌고 그런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월봉을 이제 치고 나가게 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일봉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이제 올라가기 좋은 모양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쌍바닥 터졌고요.
이평선 모여있는 수렴 구간에서 21선 돌파하면서 양훈구름 속에 들어간다면 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뭐 기술적으로라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의 그런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관 투자자 56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38만 주 매수하면서 오늘도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뭐 당연히 연일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매수를 하는지 참 이제 궁금한데요. 29일까지 아마 매수를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도 그동안 사실 뭐 아주 크게 연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자, 다시 이제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강했다면 지금은 금융 투자 20만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골고루 지금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는 오늘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제 많은 매수했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17만 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그동안 이제 또 최근에 팔았던 그 물량을 대부분 이제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투신도 이제 18만 주 매수하면서 어제보다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신탁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펀드 매니저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연기금 투자자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움직이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일찌감치 낮은 가격대에서 아주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가격대가 지겹고 내가 2년 3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여기구나라고 그냥 그 모든 것을 이 가격대에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나가니까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면 에이 뭐 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뭐 며칠 뒤에 보면 결국에는 돌파하고 난 뒤일 겁니다. 이제 뒤늦게 들어가면은 또 이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또 떨어지겠나 하고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2년, 3년이 길다라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라고 생각하면 짧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경기 사이클에 대한 그런 금리,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요. 금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자금이, 그죠? 시장에 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자금이 그냥 뭐 일반적인 주식 아무 데나 들어가면 상관없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관심을 갖고 성장성이 있는 곳에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매수에 대한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를 보고 저를 계속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나긴 했지만 분명히 결실을 맺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상반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이벤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적어도 좋은 소식들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소식에 대해서 이 가격대가 얼마나 이제 올라가고 얼마나 변동될지는 사실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이 움직여 있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같이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잔고는 634만 주고요. 전날 대비해서 5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1공매도 거래가 많아서 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자, 21일, 22일 오늘도 이제 외국인 매수 있었고 어제는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이 많은 공매도 잔고가 이제 움직임이 서서히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상환시키지 않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이 모건스탠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올랐다는 것은 모건스탠리 자체가 이제 상환을 하면서 공매도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의 다른 세력이 매수를 해놓고 모건스탠리의 공매도와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게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명분으로 29일 정도
2월 29일 정도에 동시 호가에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모건스탠리가 뭐 이득을 보든 말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체 잔고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전자 후자 모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 전체 물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공매도 잔고를 유지하면서 무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4만 주 상환, 체결이 3만 5천 주 되면서 한 3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도 2280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 37만 주에서 66만 주로 당일 물량이 증가했고요. 전날도 109만 주, 오늘도 66만 주 이렇게 매수가 되면서 합쳐서 170만 주 가까이를 이틀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제 16.06%로 외국인 보유율이 16%를 돌파를 했고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빠르게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규로 지금 매수하는 이 수급이 상당히 힘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는 큰 거래량 없이 매일매일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조용히 매집을 했다면 이제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팍팍 많은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좀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민생 토론회인가요? 최근에 개최를 하면서 민생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민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올해 원전을 재도약하는 이 해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이번 정부에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와 그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이제 풀고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조 원 가까이의 지금 이제 업계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이제 일감을 수주를 하더라도 당장 이제 이 자금이 없어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돈을 먼저 입금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업계 전체가 좀 이제 숨통을 트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에서 끝나면 그냥 단순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잠깐 이제 숨을 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이 상황이 좀 좋지 않아졌을 때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05년이죠.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라고 함은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SMR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MR 관련해서 이제 포함해가지고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제 하반기 국회 구성 후에 이제 조속히 제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이제 영향을 받을 법한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안이 좀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법안이 지금 검토되는 것부터가 벌써 이제 좀 아주 장기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 상반기 안에는 그런 이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남 지방, 창원시,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본사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SMR 클러스터를 또 조성한다라고 할 만큼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대형 원전을 포함해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까지 앞으로 이제 기술력에 대한 확보,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대폭으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이 지원책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1차 전력 소국 기본 계획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2기 혹은 뭐 3기, 4기 이런 얘기만 있었지 그 이상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추세로 좀 보았을 때는 아마 4기 정도의 이 합의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뭐 3월에 나올지 아니면 총선 지나고 5월에 나올지 4월에 나올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이 정부가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국산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핵 연료를 한울 5,6호기에다가 장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핵 연료를 자체 개발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하던 그 핵 연료봉에서 우리나라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이 장착을 함으로써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소나기로 벗어나서 이 핵연료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눈에 까지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점점 이제 본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게 하나씩 이제 소나기가 떼질 때마다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원가,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건설 능력을 비교했을 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와 경쟁이 되지 않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이 고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굉장히 고심이 클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아집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 금지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 좀 선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들려왔던 불가리아 원전 수주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오늘 뭐 다른 이제 소식은 없었거든요. 어제 한 곳에서만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차분히 한번 그 소식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현대건설이 수주했을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기에 이제 협력을 할지 혹은 뭐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관련된 주기기 생산을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맡긴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원전 기술을 협력한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국내 시장까지 살아나니까 이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래야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준위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2월 말, 뭐 이제 다음 주면 끝입니다. 다음 주가 지나가기 전에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목받고 있는 법 2개는 고준위 방패법, 그 다음에 풍력 발전 특별법입니다. 이 2개 다 이제 통과가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풍력 발전 특별법이 또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그 해상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8메가와트급 아주 어렵게 개발했기 때문에 국산 터빈 중에서는 가장 대용량이고 이 기술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산도 밀어주긴 하겠지만 국산을 더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산에 대한 그 설치 프로젝트를 좀 이제 통과시키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통과되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또 중국 부산, 그 다음에 저가 이 해상 풍력 위주로의 또 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포함된 이 풍력 이 프로젝트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열리면은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고준위 방패법은 뭐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여당보다는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통과에 대한 법안 이 자체가 이제 동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당은 방패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하고요.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 기간 발생량이라는 것은 수명 연장하지 말라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전력 공백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 수명 연장을 우리나라만 앞서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하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아집으로 또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당이 포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한 법안 수정은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통과 여부에 따라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2월, 3월, 4월 요때 이제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면서 여러분들께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세계 원전 소식입니다. 슬로베니아 소식인데요. 슬로베니아가 이제 원래 슬로베니아 전력회사가 기존 한 기 건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기 건설 계획으로 변동될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하고요. 슬로베니아도 전력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건설 계획을 늘리고 저렇게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U에서도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이 투자 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라고 친환경적으로 이 원전 에너지로 또 정책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국가들이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에 굉장히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도 이제 한 기에서 4기로 늘린 이유가 그런 상황들이고 슬로베니아도 이렇게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프랑스 EDF 이렇게 3개 중에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뭐 불가리아 원전이라든지 뭐 체코 원전 결과를 뭐 기다려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 수주를 했을 때 상당히 큰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 이제 지원금을 얻기 때문에 퐁트누프 원전도 순조롭게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본계약을 할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고요. 올 3월에 이제 한수원과 또 지분 계약을 협상할 거기 때문에 그 지분 계약 이후에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 이외에 뭐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그런 시장들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비전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1400메가와트급 한 기 수주하면은 거의 뭐 2주에서 3주 가까이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이 점점 이제 많아질수록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커지는 거고요. 원자로도 이제 계속 이제 많이 생산하게 되면 수익성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400메가와트급 5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캐파가 더 늘려야 될지 뭐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수주를 할지 그거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좀 잘 돼서 우리도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확실한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고준위 방패법 통과 여부에 대한 그런 주시를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